사료 강의 합시다. 조용히 해. 이게 하자. 자, 1번 광복. 자, 라디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단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945년 8월 15일 원자폭탄 2대 쳐맞은 여기서 말하는 일본 천황이 누구야? 천황 히로히토 천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천황 히로히토는 8월 15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해서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카이로 회담의 의거, 일왕이 항복 선언하게 되면 조선민족을 독립시켜주기로 국제사회가 합의를 봤죠. 이렇게 해서 이날 우리는 독립을 맞이하게 됐다. 이거는 사료 문제로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아래 거 볼게요. 이게 진짜 사료 문제로 많이 나오는 포인트야.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 단답으로도 나올 수 있다. 자, 일단은 볼게.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기함. 자, 독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국가를 건설하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준이라는 거 포인트를 좀 잡기는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못 잡아도 상관은 없어. 아래 거 볼게.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을 기함. 자, 건준이가 만들고자 하는 정부 형태는 어떤 정부야? 민주주의 정부였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 여기다가 밑줄 자. 과도기가 무슨 말이죠? 다음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그 중간 단계를 말하는 거야. 광복하고 아직 건국이 안 됐잖아. 이 사이에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건준이 조직이다. 건국준비위원회. 자, 3번 가겠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서.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시험에. 이 사료는. 자,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자, 미국, 영국, 소련 이 외무장관들이 만나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통일 임시정부 만들어 주겠대요. 근데 이 통일 임시정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만들 건지에 대해서 미국 대표와 소련 대표가 서울 덕숭에서 만나서 회의를 거친다라는 합의안이 있게 되죠. 그게 미소 공동위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년 이내에 신탁통치 결의안이 여기서 나오게 됐는데, 자, 관련 개념 쪽을 한번 볼게. 회의 초반에 미국이 최대 몇 년 주장해? 10년 주장해. 한반도의 여러 독립군들이 해방 이후에 한꺼번에 기국을 하다 보니까 내전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4개 국가의 군부대가 한반도에 주둔을 해서 안정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도록 관리도 해주고, 이 정부가 출범돼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10년간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4개 국가가 대신 통치를 해주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합의하에 5년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소련 같은 경우는 한반도 민족에 대한 즉각 독립을 주장하고 신탁 통치는 반대했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미소 공동위원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 또 장차 수립될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정부도 아니고 소련이 원하는 정부도 아니며 한국인이 원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 군정장관 러치의 발언.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일단 애당초에 미소 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이 결의한 대로 한반도의 통일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대표와 소련 대표가 만난 거였는데, 알지? 결과 어떻게 돼? 합의가 돼? 결렬돼? 결렬되죠. 두 차례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5번 사료는 별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사건인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지금 현재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를 어떤 사건 사이에 껴야 되냐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좌우압작 운동 사이에 껴야 되는 사료인 거야. 이거 순서별 문제 많이 나와. 자, 일단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는 고다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출범을 얘기하고 있네요. 만든 사람 이승만이겠죠. 자, 그럼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지지했던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 그랬지? 한국민주당. 이 한국민주당 뭐 하는 새끼들이죠? 친일파 부자들이 이제 만든 조직이죠. 얘네들은 한반도가 공산화되게 되면 숙청 타겟가 되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얘기했던 이승만의 이 발언을 지지한 거랍니다. 6번 갈게요. 좌우합작치론칙.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자, 친구들 5번이 배경이고 그래서 6번이 전개된 거야. 알겠지? 정읍 발언이 이거의 배경이었죠. 미소 공동위원회를 속히 개최해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대로 민주주의 통일 임시정부를 빨리 조속히 수립할 것. 자, 토지개혁. 여기 3번에다가 별표. 이거 서술형은 많이 나와. 보면은 자, 몰수인데 유상 매수래요. 돈을 주고 지주들의 땅을 돈 주고 매수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인민들에게 공짜로 대가 없이 무료로 분배해 주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유상 매수, 무상 분배. 이게 좌우합작 7원칙의 토지개혁 원칙이다. 이거 서술형으로 쓰라고 많이 나와. 빈칸 문제로. 자, 그리고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처리되도록 입법기구에서 뭐 이제 심의를 결정 실시할 것. 친일파 청산이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야, 잠깐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5번을 지지해요? 6번을 지지해요? 정읍 발언을 지지해요? 좌우합작 위원회를 지지해요? 미국은? 좌우합작 위원회를 지지해요? 미국은 이승만 싫어한다 그랬어? 그래, 지원도 해줬죠. 그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회가 탄생했죠. 7번.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의구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사료를 주고 논리 개연성을 무조건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3천만 동포에게 샤우팅한 이유가 뭐야? 유엔의 2차 상정 결의안이에요. 48년 2월에 남한만이라도 선거 가능하니 단독 정부로 출범하라고 하는 유엔의 2차 상정 결의안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두 동강 나게 생겼으니까 민족이 그걸 막고자 했던 거지. 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38수선을 베고 쓰러져 누워서 죽을지언정 이일신의 구차 안해를 위하여 단독 정부 출범하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 당원들은 50총선거에 개입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참여 안 했어요. 우리나라 초대 재헌국회에. 자, 8번 가겠습니다. 남북협상 공동성명. 김군 선생님이 3천만 동포에게 의구함이라는 저 글을 남기고 북한의 대표를 만나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출범을 막기 위해서 평양에 올라가서 이 성명문을 만드신 거죠. 8번 가겠습니다. 자, 남과 북에서 외국 군대는 즉시 철수해야 된다. 자, 여기다 외국 군대에다가 밑줄. 자, 그럼 딱 두 나라야. 어떤 나라? 미국과 소련이겠죠. 자, 그리고 아래 거 볼게요.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즉, 이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뭐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출범 방해인 거죠. 4.3 사건 가겠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모두 희생자에게 모두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는 서로 손을 잡으라. 제주 영무원 4.3 위령비. 뭐 여기 있는 애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요거 그래요. 제주 4.3 사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중앙청. 선생님 이거 중앙청이 뭔데요? 자, 잘 들으세요. 일제강점기 때 중앙청의 본래 이름은 조선총독부였고요.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미 군정청이 됐다가 나중에 중앙청으로 이름이 개명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 조선총독부 건물 즉 중앙청에서 태극기가 개항됐고 우리나라 건국 행사가 이날 이때 여기에서 있었다라는 거야. 중앙청에다가 별표 쳐야겠죠? 단답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 자, 한번 볼게. 8.15 이날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영원히 경축하는 날입니다. 3년 전 이날. 그럼 잠깐 여기다가 밑줄. 3년 전 이날이면 뭐야? 광복 8월 15일이죠. 45년 8월 15일. 자, 금년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모르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올해 이재금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올해 이날 우리는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광복절과 건국절이 같다 그랬잖아. 8월 15일. 우리나라 건국은 48년이고 광복절은 45년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아래 볼게.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이건 전시헌법이죠. 그럼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임시정부 헌법이구나. 아래 거 볼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8조. 대한 국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 여기다 밑줄. 자, 초등교육 의무 제도는 재헌헌법 제1차 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실제 실시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54년에 실시돼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왜 시행하려고 그랬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민족 다스리기 쉽게끔 일부러 멍청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글을 몰라.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상승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 될 거 아니야. 즉 문맹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초등교육 의무제도가 재헌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헌법이 왜 나란히 있을까요? 우리나라 초대 재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영향과 정통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유형 밀정 행위로 여러분 밀정이 뭐야? 밀정 스파이. 정답. 자, 일본의 스파이 짓거리를 한 자, 그리고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 단체 순회 간부로 활동했던 자, 군 경찰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군수 공허 책임을 경영한 자. 이게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관련된 거겠죠. 48년. 자, 13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49년 1월부터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중심으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기소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승만 정권 자체가 이걸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3번 일단 볼게. 자, 이것 반민법이 상당한 법안이라고 할지언정 전국 치안에 관계될 때, 자, 여기 치안에다 밑줄. 자, 그러면 지금 뭘 뜻하는 거야? 경찰을 뜻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의 일단 근원은 친일파 경찰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어찌됐든 뭐 경찰이 치안 담당해야 되는데 임시로 정지하는 전국 치안에 관계될 때에는 반민법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래요. 우선 반민특위 조사위원회에 과도한 행동을 금지하기로 작정했대. 즉 경찰이 지금 치안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혼란스러운데 걔네들을 친일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깜빵에 수감시키면 누가 건국하고 나서 치안을 담당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방해했다는 사료입니다. 14번 갈게요.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 야, 여기 연도 나오지. 49년 했다가 별표 칠래? 자, 이유가 뭐냐면 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기소하고 친일파들을 청산한 거는 49년이야. 그러니까 반민특위 출범과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48년에 나왔는데 시행한 건 49년이야.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중에 경찰들이 습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9년이죠. 자, 한번 볼게요. 다른 경찰이 합사하여 나를 발로 찼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신분증과 권총을 빼앗기고 사무실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끌려가 보니 나보다 먼저 출근한 특위 요원들과 나지익은 국회의원 등 여러 명이 모두 머리에 손을 얹고 땅바닥에 꿇어 앉아 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반민특위 재판장들을 패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별표. 재판관들이 왜 잘못해? 경찰들이 반민특위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무실을 습격해서 반민특위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을 뒷골목에 끌고 와서 폭행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제 뭐 처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경찰이 하나 끌려가가지고 처벌 판례가 남게 되면 자기들도 주초상 나. 자기들도 다 친일행위를 했거든. 대한민국 경찰들이. 15번 가겠습니다. 농지기억법. 자,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1가구 3정보 여기다가 별표 3정보가 포인트죠. 자, 북한의 토지개혁은 5정보 이상의 지주에게 개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3정보 이상의 지주에게 개혁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땅값은 이렇게 후드로 쳤죠. 그 땅에서 나오는 평년작의 1.5배가 그 땅의 땅값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일시상환할 역량이 없어서 5년 동안 천천히 돈 지불하겠다고 했고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귀속재산 처리법 49년. 자, 일단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귀속재산이 내가 뭐라 그랬지? 이전 시대로부터 넘어온 재산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야? 미군정 시대. 그래서 이 미군정 애들이 일본 애들이 놓고 간 재산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되게 되자 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귀속 재산을 물려주고 미군정은 빠진 거죠. 자, 그래서 이 귀속 재산을 민간인들한테 판매를 해서 나라를 운영할 행정 경영 자금을 이승만 대통령이 마련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료야. 한번 볼게. 자,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 없는 빈곤한 노동자 또는 귀속주택 이외에 주택을 취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자, 민간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네요. 자, 근데 민간인들은 이 귀속재산을 매각을 해도 이 매각 자금을 일시상환할 능력이 있어? 없어. 그래서 15년 기한 여기다가 밑줄자 어렵게 나오면 여기다가 빈칸 뚫어놓을 거야. 15년 동안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귀속재산 매각 자금을. 자, 17번. 오늘 하루 호에는 급보죠. 두 번이나 돌고 신문은 큼직한 활자로 괴뢰군. 자, 여기다가 밑줄자. 자, 괴뢰군 북한 인민군을 말하는 거지. 38도 전선에서 걸친 불법 남침을 알리었다. 이건 한국전쟁 사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갈게요.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나름 킬로로 뽑아낼 수 있으면 킬로로 뽑아낼 수 있는 사료인데 볼게. 자, 1조 1항 한 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하여 여기다 밑줄자. 몇 킬로미터? 2km. 그래서 이 2km는 서로 군대도 이제 설치하지도 않고 무기도 설치하지 않는 무슨 지대? 비무장 지대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소리야. 이걸 이제 DMZ라고 그러죠. 여기 다 남자애들이니까 뭐 여기 중에 한 명은 가겠죠 뭐. 자, 어찌됐든 뭐 이건 그래서 정전협정 서명문이 되겠습니다. 님들아, 판문점에서 정전회담이 있었을 때 세계 국가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어떤 나라들이야? 세계 국가. 휴전협정 한 3개 국가. 북한, 중국, 유엔. 근데 이제 뭐 유엔은 뭐 미국 사령관이 대변을 하니까요. 북중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은 왜 없죠? 휴전협정 할 때. 그때 왜 없어? 대표? 남한 대표 왜 없어? 6.25 한국전쟁 시작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작전 통수권 싹 다 넘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엔 사령관이 우리나라 남한의 입장을 대변해요. 소련은 왜 없냐? 자, 이 휴전협정은 어떤 나라가 제안해서 이제 시작된 거야? 소련이 51년 7월 달에 제안해서 시작한 거야. 근데 소련은 자기들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중립국가로서 3차 세계대전 확전으로 될 걸 우려해서 제안만 했다 해서 소련은 여기 휴전협정 당시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공토에서 공개 인민재판 열고 밑줄자 인민재판. 자, 인민이라는 용어는 보통 북한에서 쓰는 용어예요, 남조선에서 쓰는 용어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군하고 이제 결탁한 북한 인민들을 찾아서 인민재판을 통해서 많이 처형을 했어요. 북한 인민들을. 자, 직결처분도 성행하였다. 빨갱이. 자, 빨갱이다 밑줄자. 자, 그러면 이제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남한에 이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6.25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국군들이 북한 애들하고 결탁한 민간인들 많이 학살했죠.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례가 뭐 있어? 보도연맹 학살 사건과 거창영민 학살 사건이었지. 20번 갈게요. 아니 근데 이제 뭐 결탁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였죠. 의심 가는 사람들.
20번 전쟁을 겪었던 그때 그 사람들. 이건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봐도 누가 봐도 한국전쟁 사료잖아. 넘어갈게. 자, 21번 갈게. 요거 별표. 요거 나오면 좀 애들 많이 틀릴 거야. 킬러가 될 거야. 자, 한번 보자. 한국전쟁 이후에 반공체제 강화. 자, 여기 있다가 밑줄 좀 칠래? 반공체제. 반공체제가 뭐지? 뭐가 싫어요? 공산주의가 싫어요. 자, 이승만과 친일파 정치인들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있었어. 우리 조선 민족의 주적은 일본 놈들도 아니고 일본하고 결탁한 친일파 놈들도 아니라는 거야. 누구다? 소련 공산주의자들이다. 이걸 계속 외쳤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이게 강화됐겠죠, 당연히. 왜? 공산주의 괴뢰도당의 침입으로 인해서 부모 형제가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이 프레임을 바탕으로 독재 체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반공 대열의 최선봉에나 선백만 학도들의 결의를 새로 이하는 여기다 밑줄 대한학도 반공 권리 대회라는 게 한국전쟁 이후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빨아채기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반공 만세 하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런 연설 같은 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밑줄 좀 칠래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릴 거야. 자, 반공 행사 구호 이렇게 나와 있어. 반공으로, 즉 공산주의를 반대함으로 세계 평화를 진취하자, 쟁취하자. 요거 서술형으로 이제 쓰라고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2번 갈게요. 진보당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 이 진보당은 어떤 사람이 만든 정당이지? 3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조봉암 선생님께서 1956년 차기 60년에 있을 4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었죠. 그래서 이승만은 3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차기 대권 후보였던 이 조봉암의 진보당을 어떻게 강제 해산시키고 간첩 혐의 씌워서 이 진보당의 수장이었던 조봉암을 처형시키죠. 한번 볼게요. 피고인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고는 뭐야? 조봉암이야. 알겠지? 밑줄하고 거기다 써놔야지. 피고에다가 밑줄 조봉암. 진보당 창당과 관련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로 사형이 집행되기 이르는 바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제 이 진보당 사건이 무죄로 밝혀진 거 거기 밑에다가 내가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2011년. 이것도 연도 외우세요. 조봉암 선생님은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나중에 추후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재심 재판 때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23번 갈게요. 자, 발췌기원안인데 야 여기다가 이제 별표 졸라칠래? 이거 내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거의 무조건 내. 왜 그러냐면 애들이 다 낚일 거거든. 보자.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죠, 그죠?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이거 뭐야? 단원제 국회야, 양원제 국회야? 양원제 국회죠. 그래서 애들이 이거 3차 기원인지 알아요. 근데 끝까지 읽으라 그랬어? 글을. 그냥 키워드 보고 고르지 말라 그랬다. 자, 파란색에 낚이지 마. 보자.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에 의하여 선거한다. 직접 선거를 한다네? 대통령과 부통령을? 그지? 그럼 직선제 기원 아니지? 그지? 그러면은 몇 차 기원? 1차 발췌 기원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장면 때도 직선제였잖아요. 그지? 그럼 뭐 갖다 구분해야 돼요? 부통령에다가 별표죠. 자, 이 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장면 민주당 내각이 등장한 60년에 이름이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장면 내각 이후에 부통령이라는 직책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있다? 이승만 정권이다. 그리고 직선제로 개헌하네? 그럼 1차 개헌이죠. 그러면 여기서 민의원하고 참의원 양원제 국회는 왜 나와요? 자, 내가 얘기했지. 우리나라 초대 국회 헌법 만들 때부터 어느 나라 헌법 모방하려고 그랬다고? 미국은 양원제예요, 단원제예요? 양원제. 아니 그래서 계속 헌법 조문에 명시만 되어 있었지 실제로 시행된 거는 장명내각 때 최초로 시행된 거야. 그래서 이거 갖다 낚이면 안 돼. 그래서 학교 쌤이 내가 봤을 때 이 사료는 거의 무조건 출제할 것 같아. 자, 그래서 24번 갈게요. 사사후의 기원안. 제55조 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럼 대통령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2번. 자, 붙이겠다가 별표 치세요.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자, 짜자자잔 54년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이야. 거기다 써. 제55조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계속해서 중임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폐지죠. 자, 이게 사사후의 기원안이었습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 모습의 변화. 자유부인 소설이라고 있어요. 연도도 기억하시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직후인 54년에 나왔던 소설인데 대학 교수인 남편을 둔 주인공이 댄스홀을 다닌대요. 남편이 대학 교수래 품위 있는 사람이지. 근데 여자가 댄스홀 다니면서 춤추고 다니네요. 자, 개방적인 여성이 등장했다라는 거야. 한국전쟁 이후에. 내가 이거 세계사 강의할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여성들의 권력이 왜 세죠?
그래, 남자가 없으니까 그만큼 여성이 뭘 하든 간에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한국 전쟁의 영향으로 개방적인 여성 가치관이 등장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이 논리? 자, 그리고 아래 거 볼게요. 자, 교육의 확대, 한글 세대 성장. 전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교육의 일은 식지 않았다. 인구 증가와 교육률로 학급당 학생 수는 7, 80명이 되기도 하였다. 한글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문맹률은 크게 낮아졌다. 여기다 밑줄. 한글 교육 본격화가 몇 년이라고? 54년. 그럼 한국 전쟁 직후네. 자유부인 소설하고 연도가 똑같네. 그지? 근데 잘 봐. 한글 교육 시키기 위해서 초등교육 의무화가 54년인 거잖아. 그게 재헌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시행은 못했다가 54년에 첫 실시된다 그랬어. 자, 아래 거 갈게요. 대중문화가 유행했대요. 대중문화. 특히 서구 문화. 어떤 나라 문화? 미국 문화가 유행했겠죠. 미국 문화. 그럼 왜 미국 문화가 유행했겠어? 유행군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이야? 미국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천리마 운동. 자, 북한산 안 들어가니까 이건 제외하고 가겠습니다. 안 들어가지 않아요? 북한산 다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학교들? 아, 천리마 운동? 야, 북한이 자력 갱생, 자급 자족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체제를 구비하기 위해서 대농업 증산 정책과 공업 증산 정책을 펼친 거야. 하지만 실패했어요. 이유가 기술이 없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트랙터도 막 이상하게 만들고 막 그래. 그런 사료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 성과 없이 끝났던 경제 개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 갈게요. 죽은 김주열. 김주열에다가 밑줄 그어야겠죠? 그럼 딱 무슨 혁명 사료야? 4.19 혁명이다. 자, 김주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화를 바치려는데 조화가 뭐죠? 조문한 꽃을 말하는 거지. 우리에게 이 같은 자유조차 주지도 않느냐. 경찰에다 밑줄자. 4.19 혁명 때 시민들한테 사격했던 거는 군인이야, 경찰이야? 경찰이야. 군인은 사격하지 않았어. 이유가 뭐였지? 기억나나? 아니야. 4월 28일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 계획하고 있었죠. 4.19 혁명 당시에.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절대 총 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자기들이 4월 28일 군부 쿠데타 일으켜서 군인 혁명 정부를 만들 건데 시민들이 자기들한테 총 쏜 경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군인들을 지지해? 안 하니까. 그래서 경찰만 쐈죠. 28번 사료 가겠습니다. 대학교 수단 시국사 논문. 자, 마산, 서울. 자, 여기에서 4.19 혁명이라는 거 눈치 빠르면 딱 이렇게 눈치 까야 돼. 자, 일단 마산에서 먼저 시위가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서울 경무대 시위.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지. 마산에서 시위가 왜 벌어졌죠? 그 3.15 부정선거 알고 마산 주민들이 시위를 했는데 거기서 시위가 격화되지. 2차 마산 시위까지 확대되지. 이유가 누가 죽었기 때문이야. 김주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2번 볼게. 이 데모가 시위예요. 공산당의 조종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 시민들이 뛰쳐나왔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김일성이 사주받은 새끼들이 선동해갖고 일으킨 시위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으시고 자, 5번 3.15 선거는 부정선거이다. 4.19 혁명이라는 거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갈게요.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성명.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를 개헌하겠다. 여기다 밑줄자. 그래서 4.19 혁명 직후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 밑에 있었던 외무장관 허정이 권한대행을 맡아서 과도정부가 만들어지지. 그 허정 과도정부 때 뭐가 통과돼?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지. 그게 몇 차 개헌이었지? 3차 개헌이었어요. 자, 30번 가겠습니다. 장면 내각의 시정 반침. 이거 그 장면 내각 정부의 업적 다 명시되어 있는 건데 한번 볼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및 자,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일단 장면 내각은 민주당 정권이에요. 이 민주당은 한국민주당으로부터 출발해. 걔네들의 성향은 뭐였지? 친일이었어.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남한하고 사이 좋게 만들어가지고 군사동맹 체결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장면 내각이 이거 사전 작업 다 하고 있었다 그랬죠? 아, 물론 어떤 녀석이 군부 쿠데타 일으켜서 이거 엎어버렸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 여기에다가 밑줄. 자,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남북한 통일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소극적 통일하냐, 적극적 통일하냐? 소극적 통일아니죠.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하자는 거니까. 자, 2번 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경찰 중립화. 자, 여기 경찰 중립화의 밑줄자. 왜 경찰 갔다가 막 그래요? 4.19 때 누가 시민들한테 사격했기 때문이야? 경찰. 그런 이유고요. 자, 그리고 부정선거의 원흉과 발포 책임자, 부정불법 축제자 처벌. 자, 여기다 밑줄. 그래서 이게 뭐로 이어져? 4차 개헌.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제대로 처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가겠습니다. 외자 도입과 외국 자본을 말하는 거야. 경제 원조 확대를 통한 경제개발 계획 추진. 그래서 61년에 경제개발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시행이 돼야 안 돼요? 누가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박정희. 자, 31번 가겠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통일운동 전개. 자, 여기에다가 또 밑줄 치고 이 단체도 외워놓으세요. 민족 자주 통일 중앙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 자, 민족의 자주, 평화, 민주란 3대 원칙에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평화적이란 반공 북측 통일이 아니라 북의 공존을 인정하는 대북 평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민간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이런 단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자, 한번 볼게. 아래 것 좀 볼게요. 중립화 통일. 자, 우리나라를 뭐로 선언하자? 중립국가로 선언하자. 왜? 한국 전쟁의 재전 위험성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 그래요. 스위스가 대표적인 중립국가죠. 자, 그리고 이제 남북 협상을 주장하였고 학생들은 남북 학생 회담을 어디에서 개최하자고? 판문점에서. 그래서 장면 내각 때 통일정부의 구호가 뭐였지? 통일운동의 구호.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어디에서? 판문점에서. 하지만 이 학생들의 거기에다가 적어봐. 학생들의 통일 요구는 묵살되었어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추진하지 학생들의 뭐 남북 대학생 토론 대회 개최 이런 거 안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5.16 군사정변으로 다 무산됐고요. 32번 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한성여중 진영숙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진영숙 씨에다가 별표 쳐.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 공부하면서 삼숙 외워야 된다 그랬어. 일단 4.19 혁명 때 경무대 시위에서 총 맞고 돌아가신 게 진영숙 열사죠. 진영숙. 그리고 김경숙 기억나? 김경숙? 79년에 있었던 YH 무역 사건 당시에 신민당 옥상에서 노동 시위하다가 떨어져서 죽으신 분이지, 김경수. 그 다음에 이제 86년에 부천 성고문 사건이 있었어. 이때 경장 문기동한테 성고문 당했던 여학생이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권인숙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숙 좀 알아두시면 좋다. 그래서 진영숙 나오면 4.19, 김경숙 나오면 YH 무역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권인숙 나오면 부천 성고문 사건이다. 연결 좀 잘 지어주시고. 자, 일단은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5.16 군사정변. 반공을 국시의 제1의 의로 잡는다. 자, 국가 시정 방침을 뭐로 잡는다?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걸로 잡는데요. 이거는 뭐야?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군부 쿠데타 일으킨 박정희가 제시한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생고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다시 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자, 33번 가겠습니다. 브라운 각서. 얘들아 왜 브라운 각서야 이름이? 맞아. 당시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 이름이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이 조약을 중재해주는 기능을 했었죠. 자, 한번 내용 볼게. 미국은 파병 비용 부담을 하고, 자, 여기서 파병은 어떤 나라로서의 파병을 말해? 베트남 파병이죠.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한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원조와 차관, 즉 돈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베트남 특수를 누린 국가가 됐습니다. 35번.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동백림 사건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단은 뭐 대통령이 67년에 당선은 돼요. 6대 대통령에. 근데 지금 2번까지밖에 못 하는데 2번 다 헤쳐먹었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당선되자마자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자 사전 작업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동백림은 어디냐면 동베를린을 말해요. 어딘지 알겠지? 동베를린, 동독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유학 중인 예술가들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형무소에 수감시킨 사건입니다. 67년에 있었어. 몇 년에? 67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6차 개헌이 3선 개헌을 통과시킬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료는 어떤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라고? 3선 개헌, 6차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라는 거. 36번 가겠습니다. 7차 개헌안이에요. 자, 투표는 유신헌법. 여기다가 밑줄 짝. 여기서 끝나야 돼. 아, 이거 7차 개헌 유신헌법이구나. 자, 일단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 용지에 후보자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357표, 반대는 한 표도 없이 무효 2표로 박정희 후보를 선출하였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 형식으로 이제 대통령을 뽑기 시작하죠. 그래서 체육관 선거로 계속 대통령 될 수 있게 그 기반 마련해놨다라는 소리고. 아래 볼게.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빈칸 문제로. 긴급조치 1호야. 유신헌법을 부정, 비방,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자, 여기에다가 별표. 영장 없이 체포, 수색할 수 있으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뭐 없이 구속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영장 없이. 영장은 보통 행정부가 발부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발부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발부하는 거야? 사법부. 행정산하의 경찰 조직이 국민을 구속할 때 사법부의 동의를 거치고 원래 구속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 동의 없이 멋대로 구속하겠다는 거죠. 전라고에서 옛날에 킬러 서술형 문제로 이게 나왔었어요. 영장 쪽에다가 빈칸을 뚫어놨어. 그래서 그 단어 쓰시오 이렇게 나왔었다. 자 넘어갈게. 37번. 요것도 애들 이거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릴 거야. 보자.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 조치를 철폐하라. 자 여기다 밑줄 쫙. 이게 포인트야. 이거는 유신헌법 이유네. 그럼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시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유신헌법에 허울만 남은 의회 정치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사법권의 독립을 촉구한다. 왜 사법권이 지금 독립되어 있지 않죠? 긴급조치권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3.1 민주 구국선언이에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그 명동성당에서 야당 인사들하고 학생 대표들이 침묵 시위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유신헌법 반대하는. 자, 38번 가겠습니다. 자, 부마 민주항쟁과 유신체제 붕괴. 자, 경제적 모순과 실정을 근로자의 불순으로 뒤집어 씌우고 협박, 공포, 폭력으로 짓눌러 왔음을 YH 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낙사해서 죽었다고? 김경숙 여사가 낙사해서 죽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봤었던 신민당 쪽에서 그 총재였던 김영삼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했고, 김영삼은 이걸로 인해서 형무소에 수감되고 국회의원 직책에서 제명되게 되죠. 그래서 김영삼을 지지했던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뭐가 있었어?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다. 그 사료입니다. 얘들아, 그 부마 민주항쟁에서 민주투쟁 선언문 있지? 여기다가 별표 칠까?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그리고 거기 밑에 박정희 정부는 이때 당시 부마 민주항쟁을 타도하기 위해서 무슨 명령을 선언해? 계엄령을 선언했다라는 거 별표 치세요. 이거 꼭 알아야 돼. 계엄 선언했다는 거. 39번 가겠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다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 애는 신문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전남 매일신문. 자, 전남에서 뭔가를 보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언론 통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사료입니다. 뭐 택시 운전사 봤으면 다 알 거예요. 거기 기자들 있잖아. 그게 다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이거든. 자, 40번 갈게. 광주 시민 걸기문.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자, 시민들이 뭘 들었어? 총 들었어. 이걸 무슨 군이라 그러지? 시민군.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시민군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5.18 민주화 운동 때죠. 그래서 5.18 때 사료다. 40번 갈게. 자, 몸이 약해서 헌혈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럴 때 피 한 방울도 안 주면 내가 시민이 아니지 않냐? 라는 식으로 해서 다른 이제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그래서 헌혈 냉장고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질서 정연하게 준법 정신에 입각해서 광주를 이제 안전하게 관리를 했다 시민군들이.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말한 것처럼 무법지대는 아니었다라는 소리죠. 광주가 그때 당시에. 41번 가겠습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이 사료 되게 중요하다.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그 시위 진압 행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전두환, 노태우 대법원 판결 유지. 자, 그러면 지금 전두환과 노태우가 뭐 받고 있는 거야? 재판 받고 있네. 자, 그럼 이 사료 나왔을 때 대통령 맞춰보세요. 아니에요. 역사 바로잡기 프로젝트를 선언했지. 그 사람이 총독부 터치고. 그래, 김영삼이야. 그래서 이 사료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료지만은 이 사료가 나왔었던 시기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을 하면 김영삼 정보 골라야 돼요. 자,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 전두환 씨 내란 수괴죠. 무슨 형 선고 받아요? 1심에서. 내란 수괴는 무조건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이렇게 되죠. 그 노태우는 어떻게 되지? 무기징역 선고 받았지. 근데 2심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이제 선고를 하게 돼? 징역 17년. 이것도 알아놔야 돼. 교과서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거고요. 사형에서. 그리고 노태우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이 되게 됐죠. 그 최근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 검찰 쪽에서 15년형을 구형했어요. 그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의 그 계엄 사태 때문에 신군부 애들이 군부 쿠데타 일으켜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한민국 장악한 거예요. 신난다. 잠 못 자겠다 시험 기간에. 42번. 자, 민주주의와 인권 인류 보편적 가치. 자, 신문 내용은 이렇게 셜라셜라 나오는데 왜 정부 측에 유리한 내용만을 발표하는가 말이다. 1980년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쏘리 말 꼬였다. 광주 민주화운동 때 사료죠. 자, 거기 이제 빨간 쪽에 별표 치고 외우세요. 2011년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든 기록물들은 2011년에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 됩니다. 43번 갈게요.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5.18 민주화에 정신 계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44번 갈게요. 부천 성고문 사건 보도지침입니다. 보도지침 나오면은 딱 봐도 대통령 누구야? 전두환이야.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가 기사 제목도 써주고 내용도 써주죠. 그대로 기사들은 이때 당시 보도쓰기 해야 돼. 받아쓰기 해야 돼. 자, 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검찰 발표 전문은 꼭 실어줄 것. 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고 하면 너무 강경하니까 성적 모욕행위라고 온건적으로 표현할 것. 이거는 이제 부천 성고문 사건. 그럼 요때 그 학생 누구야? 권인숙 학생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45번 4.13 호원 조치입니다. 전두환이 발표한 거죠. 거기다 써주세요. 전두환이 여기 써있네. 밑에 전두환 특별담화라고. 전두환에다가 별표. 자,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개헌은 국민들이 원하는 무슨 개헌일까? 직선제 개헌을 말하는 거야. 전두환 때. 대통령 직접 뽑는 거. 이거 불가능하대.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여기다 후임자에다 밑줄 치세요. 누구겠어요? 머리 네모난 사람? 노태우겠지.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가 체육관 선거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야당 쪽에서 나와버리게 되면 자기들 내란 혐의로 재판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군부 쿠데타 일으킨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이 6월 민주항쟁 때문에 그렇게 됐죠. 직선제로 바뀌었죠. 자, 정부를 이해한 것을 청명하는 바입니다.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혁 논의를 지향할 것을 헌화합니다. 자, 45번 사료를 배경 삼아 6월 민주항쟁이라는 대규모 민주시위가 터지게 됐죠. 46번 요거 별표. 요거 나오면 킬러.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샤라샤라 이렇게 있는데 앞쪽은 그냥 날리셔도 되는데요. 여기 뒤쪽에 빨간색 내가 쳐놨어. 4.13 폭거를 철회하기 위한. 그럼 이 4.13 폭거가 무슨 말이야? 4.13 호원 조치를 비난하는 거죠.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위에 45번 사료를 말하는 거야. 간선제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것을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출처 조직에다가 별표 칠래? 이 조직 자주 물어봐. 서술형에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이 단체에서 60 국민대회 및 6월 민주항쟁을 주도한 거야. 이 단체가. 단어 풀어. 민주헌법 쟁취. 그럼 여기서 이들이 쟁취하고자 하는 민주헌법은 무슨 헌법? 직선제 개헌안을 말하는 거죠. 예스. 자, 47번 가겠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이거 노태우가 발표했어요. 노태우. 거기에다가 별표. 노태우가 발표했다. 자,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국 관련된 사범을 석방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밑줄. 6월 민주항쟁 때 정치범으로 수감됐던 학생들, 야당 인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석방해주겠다. 자, 그래서 47번에 대한 결과, 6월 민주항쟁 결과가 몇 차 개헌이죠? 9차 개헌이죠. 현행헌법. 대통령 몇 년 단임제? 5년 단임제. 한 번만 하되 딱 5년만. 그리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자, 46번 가겠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이에요. 6월 10일 오후 6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이거에 이제 6월 민주항쟁 주도했던 단체지. 대표들이 박종철 고문 살해, 은폐 규탄 및 후원철폐 국민들을 개최한 곳입니다. 한국은행 앞 광장. 여기가 6월 민주항쟁 하면서 가장 집회가 많이 있었던 장소예요. 자, 옛 향림교회의 모습. 5월 27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결성식이 열린 장소가 어떤 교회? 향림교회다. 향림교회에다가 또 별표 치십시오. 자, 요거 갖다가 보통 변별 내는 거야. 자, 민주화운동기념관,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에 있는 치안본부 대공부실 509호에서 박종철 서울대학교 학생이 여기서 물고문 당하다가 죽게 되죠.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명동성당,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진상이 여기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고요. 6월 민주항쟁을 또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주화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넘어가십시오. 경제사예요. 저기 그 우석고 2명은 여기가 시험범위 아니에요. 끝났어요. 놀아. 여기까지야 니네 시험범위. 우석고는 부러워하지 말아요. 받아들이세요. 놀아요. 자, 47번 갈게. 나머지는 하자. 수출 105달러 달성. 한국 경제는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략 10%의 성장을 이루었다. 수출액도 지난 3년 사이에 2배가 되었고 자신감에 차이는 한국 경제 관료들은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확신하고 있다. 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77년이에요. 박정희 때.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내가 밑에다가 다 써놨어. 이거 연도 외워야 돼. 수출 1억 달러 달성은 64년. 10억 달러는 71년.
그 다음에 100억 달러는 77년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편하게 외워요? 돈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지? 도박장에서 7이죠? 77. 외우면 편하죠? 오케이. 자, 48번 갈게요. 박정희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외국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올라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를 부득이 유보하고 여기다 밑줄 자유를 누르고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판단은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정적 평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가혹한 인권 탄압과 여기에다가 밑줄 쫙 경제개발하는 도중에 너무 그림자가 많았다라는 거지. 민주사회 안에서. 그래서 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지. 야, 대표적으로 하나 예시해 들어보자. 나한테 강의 들은 애들만. 친구들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단지를 깐다고? 그러니까 울산이 먼저인데 그 울산 있는 거기 지역을 다 통틀어 뭐라 그래? 경상도. 왜 하필 경상도야? 그래, 유일하게 수출할 수 있는 건 일본밖에 없잖아. 북한, 중국, 소련은 다 사회주의 국가잖아. 그래서 일본과 가까운 이제 경상도. 근데 전라도엔 있어 없어 공장 단지가? 여수 말고 없죠. 그래서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지죠. 그 사례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져요. 봐봐, 우리나라가 산업화, 공업화를 했어. 그러면 도시에 공장 단지가 많이 깔려졌다는 소리잖아. 그럼 농촌에 있는 인구는 다 어떤 지역으로 몰려? 도시. 그럼 대표적인 도시가 서울이겠지. 그래서 서울에서는 불법 주거 주택가인 뭐가 등장해? 판자촌, 즉 달동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불법 거주민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불법 거주민들이 도시의 경광을 뭐 해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강제 이주시켜?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제 강제 이주당한 서울 시민들이 다시 서울로 컴백홈 시발거 시위한 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잖아. 71년. 아래 이렇게 쫙 써 있습니다. 50번 가겠습니다. 전태일 70년의 분신 자살 통해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에 부작용 이런 것들을 나타내신 분이죠. 자, 졸지 말고 일하라고 주인 아저씨가 사다 준 잠안 오는 약을 먹고 억지로 밤을 새고 일한 다음 날에는 팔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한 산송장이 되는 일도 있었다. 전태일 평전. 자, 아래 거 볼게요. 일일 15시간씩 노동자들이 일을 한대요. 자, 전태일이 평안시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는데요. 자, 거기에다가 별표 바보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노동법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셨는데요. 정부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뭔가 큰 퍼포먼스가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자기 이제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신 자살하신 분입니다. 51번 갈게요. 자, 일단은 뭐 샬라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다라는 거야. 산업화하면서. 이거 뭔 말인지는 알지? 매연과 이제 폐수, 공해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은 됐는데 문제가 너무 대기 오염이 서울에서 심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가기 꺼려했다는 소리야.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일본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겠다는 운동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88 서울올림픽 유치에 공해 문제가 악영향을 끼쳤다는 걸 포인트로 잡는 사료인 거야. 자, 그리고 온산병 사태인데요. 아실 거예요. 이거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자, 급진적인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울산광역시에 있는 울주군 온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제 전신마비 이제 현상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됐죠. 이걸 그래서 온산병 사태라 그래. 마을 이름 따서. 자, 넘어갈게요. 자, 53번 가겠습니다. 텔레비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 님들아, 그 일단은 컬러 TV 전에 흑백 TV가 보급됐던 게 몇 년대야?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라 그랬죠. 그래서 70년대 TV 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 있는 그런 사료입니다. 컬러 TV는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부터 나왔어요. 자, 53번 갈게요.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거기 옆에다가 써놔. 73년에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73년부터 두발 단속을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하게 돼. 경범죄 처벌법. 그리고 미니스커트 단속도 했었어요. 자, 근데 이 두발 자유가 된 게 이제 어떤 정부 때 이유죠? 전두환 정부 때 이게 다 풀렸다라는 거. 금지된 가요입니다. 전두환이래. 그 박정희가 유신헌법 개정하고 나서 독재자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예민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노래 제목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팽배해진 세상 된다고 해서 이거 이제 금지고, 늙은 군인의 노래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금지고, 물 좀 주소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곡,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 때는 금지곡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노래에 대한 규제가 어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풀려? 전두환이 등장하고 나서 풀렸다는 거 핵심.
자, 국기 하기식입니다. 여기다가 밑줄 쫙. 매일 오후, 매일 저녁 몇 시에 해야 돼? 6시에 국기가 올라와요. 그럼 무조건 국기에 대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야. 움직임 멈추고. 동절기에는 동절기가 무슨 뜻이야? 겨울. 겨울 저녁에는 5시였습니다. 안 하면 직결 심판 당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통금 12시부터 4시까지 45년부터 82년까지 있었는데요.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유화 정책의 일원으로서 82년 1월 달을 기점으로 야간 통행 금지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돌아다녀도 됐다. 전두환 정부 때부터. 55번. 13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과거 선거인단. 자, 여기다 밑줄 쫙. 8차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간선제 선출기구인 대통령 선거인단을 칭하는 말이에요. 체육관 선거 때에 무력감에서 벗어나 스스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지금 뭐 어떻게 뽑고 있다는 거야? 직선제를 뽑고 있다는 거죠.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사료입니다. 자, 56번. 하남의 숙청하고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일제 구속하였다. 실제 재판받은 거는 96년이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면서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했고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꿨다. 96년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57번 가겠습니다. 이거에다 좀 별표 주실래? 노무현 정부는 최근에 이재명 정권이 이거 했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했었어요. 민주당 정부 노무현 때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대회를 했고요. 이명박 때요. G20 정상회담을 어디에서? 서울에서. 자, 포인트. 노무현 때 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는 부산에서. 그다음에 이명박은 이제 G20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했다는 거. 지역 잘 매칭을 해 놓으세요. G20 정상회담이 뭐야? 세계 선진국 20국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8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으시고 넘어가시고 좋을 것 같고 59번 갈게요. 정근대적인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8시간 노동제와 최저 생계 및 환경 개선과 모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자, 여성 운동이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로 격해지고 있다라는 소리야. 당연한 거 아니냐? 군부 독재 시대에는 여성이나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층이 이런 욕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군부 독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6월 민주항쟁이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층들이 서로 간에 요구하면서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됐습니다. 6월 민주항쟁에 대한 결과였다는 거 연결 잘 지어주시고, 북한사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북한도 스마트폰이 있어요. 자, 61번. 야, 요거 졸라 중요해. 자, 요거 순서 배열 문제 나올 거야. 통일문서. 7.14 남북 공동성명문입니다. 자,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주했다가 별표 쳐야죠. 자,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평화했다가 별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정신, 즉 민족 대단결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을 도모한다. 자,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뭐야?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성명문이죠. 이거 몇 년에 나왔죠? 72년에. 얘들아, 7.4 남북 공동성명문은 실제 통일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거야? 아니지.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독재헌법 만들기 전에 지지율을 최대치로 높여놔야 부작용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독재헌법인 유신헌법 제정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62번 사용하겠습니다. 애들이 이거 많이 틀려요. 남북기본 합의서요. 91년. 이때 대통령 노태우. 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불가침이야. 자, 화해, 교류, 상호 불가침이 남북기본합의서의 3원칙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노태우입니다. 잘 외워놓으세요. 자, 63번 가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문. 이거 체결연도 2000년이고요.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죠. 이때 대통령 김대중이었죠. 김대중 정권의 업적이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통일안. 얘들아 기억나? 이게 뭐야? 연합제 통일안이 뭐야?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봐봐. 80년에 김일성이 우리나라 정부한테 제안한 통일안이 연방제 통일안이야. 이게 뭐냐면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 북조선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못 버리겠고 남조선도 자본주의 경제체제 못 버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1국가 2체제, 연방이라고 하는 건 애당초에 뭐야? 국가끼리 연합해서 거대한 연합국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남조선은 자본주의, 북조선은 사회주의, 그리고 나라 이름도 정해주잖아. 김일성이가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이렇게 해서 통일됐으면 우리는 고련이라고 불릴 뻔했다니까. 그래서 일단 김일성이가 80년에 주장한 연방제 통일안이 이거야. 1국가 2체제 통일안. 근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경제체제가 공존해. 1국가 1체제 연합제 통일안으로 이 통일안은 무산됐어요.
이전에 80년에. 그래서 1국가 1체제 무조건 자본주의를 통합하자라고 하는 남측에서 주장한 연합제 통일안과 이전에서 북조선에서 주장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의 절충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절충안에 따라서 통일을 도모하겠다는 게 6.15 남북공동성명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됐어? 자, 아래로 갈게. 이상가족 방문단 교환. 그래서 이상가족 만났다 안 만났다? 김대중 때? 만났다. 비전향 장기수. 야 친구들아, 비전향 장기수가 뭔 뜻이겠어? 전향이 뭔 뜻이야? 전향. 방향을 뭐 한다? 바꾼다. 장기수가 무슨 뜻이죠? 오랫동안 깜빵에 있는 애들이에요. 거기다 밑줄 치고 써놓을래? 무장공비들이겠죠? 간첩이라. 우리나라 정보 캘라고 김일성이가 옛날부터 간첩들 계속 보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걸려가지고 지금 깜빵에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전향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는데 전향을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계속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야. 이것도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지. 범죄인들 계속 있고 유치장은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 비정한 장기수 문제를 서로 간에 해결을 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63번 갈게요. 14남북 공동성명문이에요. 이거는 2007년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진짜 별표 쫙 6.15 공동성명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이게 명시돼 있으면 14남북 공동성명문이야. 노무현 때. 자, 그리고 이제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여 쩌쩌기 나오십니다. 자, 65번 가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건 딱 봐도 누구야?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때잖아. 그래서 정은이하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한국 전쟁 종전 선언했죠. 자, 그리고 이거 잘 알아 또 얘들아. 김정은이 우리나라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비핵화였어요. 핵을 없애고 안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게 돼. 그럼 미국 대표가 누구겠어 그때? 김정은 만나. 그래서 이때 만나갖고 그 걔가 이제 대선 전에 정은이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북한 핵 포기하게끔 설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그래서 이때 트럼프 1기였죠? 됐습니다. 사료 다 끝났어요?